그날 아침은 평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시작됐습니다. 밤새 기침이 멎지 않았고 새벽 무렵에는 목이 너무 따끔거려서 잠에서 여러 번 깼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뼈마디마디가 쑤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요.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몸을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한참을 이불 속에서 눈만 뜬 채로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머리는 지끈지끈하고 콧물은 멈추질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감기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장 병원에 갈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아픈 날은 유난히 길고 외롭게 느껴지잖아요. 누가 옆에서 괜찮아? 한마디만 해줘도 좀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없고요. 며칠 전부터 기침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냥 찬바람을 좀 쐬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 가는 것도 번거롭고 괜히 대기실에서 더 큰 병 옮을까봐 걱정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평소처럼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 사 먹고 푹 쉬면 나아지겠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침은 점점 더 심해졌고 기침 소리가 마른 헛기침에서 점점 깊고 쎄한 소리로 바뀌었어요. 몸도 으슬으슬 떨리고 체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느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자꾸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곳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동네 내과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자리한 작고 단정한 병원이었는데 저는 그곳을 꽤 오래 다녔습니다. 몇 년 전부터 고혈압 약도 거기서 처방받고 있었고 독감 예방주사도 매해 그 병원에서 맞곤 했죠. 의사 선생님도 조용한 성격이시지만 진료는 꼼꼼하게 해주시고 약도 잘 지어주시기로 유명했어요. 동네 분들 사이에서는 그 병원 가면 약 먹고 금방 나아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래서 저도 특별히 아플 때면 늘 망설이지 않고 그 병원을 찾곤 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병원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병원까지는 도보로 10분 남짓한 거리였지만 머리도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버스를 타야 하나 한참 고민했어요. 결국 마스크를 쓰고 목도리로 얼굴을 칭칭 감싼 채 집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자 몸이 움찔하며 반응했어요. 그래도 움직이니 오히려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도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어요. 기침을 하는 환자들이 몇 명 대기실에 앉아 있었고 간호사분이 열심히 접수하고 계셨죠. 저는 조용히 이름을 말하고 진료 접수를 했습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자꾸 기침이 나와서 물티슈로 입을 막고 조심조심했어요. 간혹 제 기침 소리에 다른 환자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도 했지만 모두들 아픈 몸으로 온 사람들이니 큰 불편함 없이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자 조용히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의사 선생님은 익숙한 흰 가운을 입고 앉아 계셨고 저를 보며 반가운 듯 인사를 해주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셨어요? 이 한마디에 묘하게 위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진료는 늘 그랬듯 차분하게 진행됐고 선생님은 제 증상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셨어요. 청진기를 대고 숨을 들이쉬라 내쉬라 하시고 목도 살펴보시고 체온과 혈압까지 꼼꼼히 재주셨습니다. 호흡기 감염이 좀 심하네요. 오늘 병원에서 네블라이저 하시고 내일 다시 오시죠.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마음 한켠에는 그냥 약만 받아가면 안 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건 분명했고 선생님 말씀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고 조심조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루는 약을 먹고 거의 잠만 잤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죽을 끓여 먹고 또 누워서 쉬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병원에 다녀온 그 익숙한 느낌이 어딘가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과 다시 이야기를 나눌 내일이 왠지 모르게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보다 기운이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여전히 컨디션이 좋진 않았습니다. 기침은 덜하지만 목이 칼칼했고 몸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제 진료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내일 꼭 다시 오시라고 하셨던 말씀이 자꾸 떠올라 약속을 지키는 마음으로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실에 도착했을 땐 어제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감기와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라 그런지 마스크를 쓴 환자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고 접수 창구 앞은 바쁘게 움직이는 간호사님들로 분주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눈을 감고 잠깐 숨을 고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병원 공기, 아프다는 공통점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는 장소는 늘 조용하면서도 이상한 연대감 같은 게 느껴지곤 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이름이 다시 불렸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를 보자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셨어요. 어제보다 좀 어떠세요? 조금 낫긴 한데 아직 몸이 무거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의사 선생님이 잠시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항상 반지를 끼고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안 끼고 오셨네요? 그 순간 마음이 잠깐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문이 막힌 것도 아닌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낯설거나 무례하게 들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동안 내가 이 병원에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진료를 받아왔는지를 다시금 느끼게 해주는 말이었죠. 선생님은 제가 고혈압으로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녔던 몇 년 동안 늘 반지를 낀 손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무 말 없이 진료만 했던 시간에도 그렇게 세심하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었고 최근에서야 그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딸아이가 독립을 하면서 집을 떠났고 남편과는 오랜 갈등 끝에 서로의 삶을 놓기로 했죠. 완전히 정리되고 나서야 결혼 반지를 약지 손가락에서 뺐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내기가 쉽지 않은 말이었고 누구에게든 그 사실을 꺼내놓는 건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특히 병원처럼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진료만 받는 곳에서는 더더욱요. 그래서 저는 그저 조용히 네 그렇게 됐어요.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했고 선생님도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짧은 침묵 속에서 선생님의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말을 아끼는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진심으로 와닿았어요. 어떤 질문보다 어떤 위로보다도 그 짧은 한마디와 말없는 공감이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진료는 계속 이어졌고 선생님은 제 호흡 상태를 다시 체크하신 후 염증 수치가 조금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며 약 처방을 조정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적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영님, 혹시 내일도 다시 오실 수 있을까요? 이틀 정도 더 관찰하고 약 조절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물론 몸이 나아야 하니 병원에 더 오라는 게 이상한 말은 아니었지만 평소 같으면 약만 받아가도 충분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혹시 약만 받아가면 안 될까요? 내일은 일정이 있어서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가볍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호흡기 감염은 생각보다 빠르게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꼭 한 번 더 오셔야 해요. 그냥 약만 드리는 건 지금 상태에선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단호한 말투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도 저는 선생님의 말투나 눈빛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 조심스러운 한마디, 반지가 없네요? 라는 말이 여운처럼 남아 있었고 그 뒤에 이어진 배려와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감정을 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지만 가슴 한켠은 조금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오랫동안 얼굴을 익힌 누군가가 나의 변화를 알아봐 주는 게 얼마나 마음 깊이 다가오는 일인지 새삼 느꼈던 하루였습니다. 병원을 세 번째로 찾은 날이었습니다. 몸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목은 칼칼했고 기침은 하루에도 수차례 계속됐습니다. 감기약이 듣긴 했지만 완전히 가라앉은 건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무거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집을 나서는 발걸음이 여전히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에 가는 게 그리 싫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병원이라는 공간은 언제나 무겁고 조금은 우울한 분위기로 느껴졌습니다. 기분 좋을 때 가는 곳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가 생각보다 편안했고 제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살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진료에서 선생님께서 제 손에 반지가 없는 걸 알아채셨을 때 그 말투와 시선에는 단순한 관찰 이상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문득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랜 시간 같은 병원을 다녔구나. 누군가 내 변화를 기억하고 있구나. 병원 대기실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환자가 많은 시기였기에 접수 창구 앞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고 앉아있는 환자들 사이에서는 기침 소리와 물티슈 봉지 여는 소리만이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이 아파 병원에 오면서도 누군가와의 대화를 기대하게 된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료 보고 얼른 집에 가야지 하고 조급해졌을 텐데 이날은 어쩐지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느려지길 바라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익숙한 문손잡이를 밀고 들어가자 여느 때처럼 정돈된 진료 공간과 의사 선생님의 침착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분은 늘 그렇듯 차분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조금 낫긴 한데 아직 기침이 남아 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청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호흡 소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의자에서 일어나 등을 돌리자 선생님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등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청진기를 통해 들리는 숨소리, 그 조용한 진료 시간 속에서 오히려 마음은 점점 차분해졌습니다. 그분은 진료 중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셨고 말투 또한 조용하고 간결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누군가가 무리하게 말을 걸지 않고도 조용히 내 상태를 살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호흡기 쪽 염증은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이제 고비는 넘기셨다고 봐도 되겠네요.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며 컴퓨터 앞에 앉아 진료 내용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살짝 고개를 들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이틀 더 약을 드시고 상태를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내일도 다시 오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병원에 연달아 오게 되는 건 사실 조금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고 몸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에 그 정도까진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또 와야 하나요? 병원 오가는 게 영 번거로워서요. 하지만 선생님은 단호하진 않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감기라면 약으로 충분할 수도 있는데 미영님처럼 이전에 호흡기 질환 이력이 있거나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직접 뵙고 상태를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몸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공간이 그리고
그 사람과의 조용한 대화가 마음에 남아서요.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과 약을 챙겨 대기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간호사님이 저를 부르셨고 의사 선생님이 전달해달라고 하신 추가 안내사항이 있다며 잠깐 진료실 문 앞에서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 선생님의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는 다른 환자와의 진료가 한창이었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님이 다시 나오시더니 미영님, 오늘 진료는 다 보신 거고요. 선생님께서 내일 꼭 와서 진료 받으시라고 한 번 더 강조해 달라고 하셔서요. 내일 꼭 오세요. 그 말이 뭐랄까 이상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단순한 의료 안내 이상의 의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제 발걸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찼지만 이상하게 마음속은 따뜻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관심받는다는 느낌,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지탱할 수 있는 감정이 생긴다는 걸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네 번째로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전날보다 몸 상태는 한결 나아졌고 기침도 줄어들고 열도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치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이날 병원을 찾은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무언가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 안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제 안에서는 알 수 없는 긴장감 같은 것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요. 진료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그간 있었던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 의사 선생님이 결혼 반지 이야기를 꺼냈던 장면이 특히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제가 짧게 그렇게 됐어요. 라고 말하고 얼버무렸을 때 선생님의 표정에는 묘한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선생님은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더 많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선생님은 변함없이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늘 호흡 소리도 훨씬 맑아졌습니다. 진료는 간단하고도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청진기로 폐와 등 심장 소리를 다시 확인하신 선생님은 짧게 정리된 메모를 컴퓨터에 남기신 후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약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엔 굳이 병원 안 오셔도 괜찮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몸은 분명 나아졌는데 이 공간에 다시 올 이유가 없어졌다는 현실이 마음에 이상한 허전함을 남겼어요. 사실 저는 아팠기 때문에 이 병원을 찾았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인간적인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병이 나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인데 막상 떠날 준비를 하려니 마음 한편이 공허해지는 듯 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선생님이 잠깐 손짓으로 저를 멈추셨습니다. 잠시만요, 미영님.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선생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선생님은 책상 서랍을 열고 안에서 작은 흰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그 봉투는 손바닥보다 약간 큰 크기의 종이였고 아무런 글씨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내밀며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드릴 말씀이 있는데 말로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서요. 편하게 읽어보시고 꼭 답 안 주셔도 됩니다. 순간 제 심장은 조용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복잡해서인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고 오늘 진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몸 조심하시고요. 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까지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지도 못하고 손에 꼭 쥔 채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 뭐라도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듯 조심스러운 걸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거리 풍경은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지만 제 안은 온통 그 봉투 하나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편지를 주셨을까? 그분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단지 감기 환자로 수년간 다녔던 제게 무슨 감정이 생기셨을까? 혹시 내가 몰랐던 사이에 누군가의 시선 속에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차마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지를 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걷다가 근처 조용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직접 받는다는 것 자체가 생소했고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아직 편지를 열지도 않았는데 마음 한켠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가 단순한 인사일지 아니면 그 이상의 진심이 담긴 것일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기에 오히려 긴장감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그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고 제게 억지로 어떤 반응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점이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제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을 시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또박또박 정성껏 적힌 손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글씨를 마주하는 순간 그동안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제 안에서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이 고요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는 순간 종이에서 은은한 잉크 향이 느껴졌습니다. 글씨는 정성스럽게 눌러 쓴 손글씨였고 한 줄 한 줄에 신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영님. 이렇게 갑작스레 편지를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꽤 오랜 시간을 망설였습니다. 말로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글로 마음을 전해봅니다. 저는 올해 52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고 그럴 기회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사람과 마음을 나눌 타이밍은 놓쳐버렸더군요. 늘 병원이라는 공간 안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환자분들의 건강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일상에 어느 날 미영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자주 병원을 찾아주시는 환자분 중 한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반가워졌습니다. 인사를 건네시는 미영님의 목소리가 귀에 남았고 감기 기운에 힘겹게 말씀하시던 모습조차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영님의 손에서 반지가 사라진 걸 보고 제가 생각보다 오랜 시간 미영님을 눈여겨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혹시 제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건 아닐까 많이 고민했고 그렇기에 감히 제 마음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영님의 삶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병원이라는 이 좁은 공간에서 여러 계절을 함께 지나며 마주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 속 미영님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꾸준히 자신을 돌보시는 모습이 제게는 점점 깊이 남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 점심시간에 병원 근처 땡땡 레스토랑에서 잠깐 차 한 잔 함께 나눌 수 있을까요? 이 편지는 아무런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조심스럽게 전해보고 싶었습니다.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늘 지금처럼 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어떤 불편함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가 조용히 울리는 듯했고 그 조심스럽고 절제된 문장들 하나하나가 저를 오래 바라본 사람의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요란한 고백도 낯 뜨거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단정하게, 오래 생각해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편지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긴 배려와 존중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부담스럽기는커녕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로부터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마음을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저의 변화를 눈치채고 그걸 기억해주고 그 마음을 단 한 장의 종이 위에 조용히 눌러 담아 전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문이 조금은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최소한 저를 하나의 사람으로 오래 지켜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만큼은 편지 속에서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식사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언가 갑작스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 한 끼 식사로 인해 제 마음속 굳게 닫힌 문 하나가 살며시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저는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으며 땡땡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을 머릿속에 조용히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복잡했고 솔직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서 오랜만에 고백 같은 진심을 받았다는 감정도 낯설었고 무엇보다 그 상대가 늘 익숙하게 마주하던 동네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편지에 어떤 강요도 없었고 읽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제 일상대로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점이 편지 내용을 더 신뢰하게 만들었고 어느 날 문득 병원 앞을 지나던 길에 편지에 적혀 있던 땡땡 레스토랑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특별한 결심을 하기보다는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약속 장소는 병원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양식당이었습니다. 외부는 크지 않았지만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풍기는 은은한 스튜 향이 마음을 놓이게 했습니다. 점심시간보다 조금 이른 시간이라 손님은 많지 않았고 가장 안쪽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겁니다. 하얀 가운이 아닌 평범한 재킷 차림의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그 얼굴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다가가는 걸 보더니 조용히 일어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어색한 침묵이 아주 잠깐 흘렀지만 그는 곧 익숙한 톤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식사 괜찮으세요? 그 말투는 진료실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사가 시작되었고 메뉴는 간단한 파스타와 따뜻한 수프였습니다. 음식이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의 말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그는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짧게 나눴고 사실 예전엔 환자 한 분 한 분을 이렇게까지 기억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미영님은 오실 때마다 어떤 표정이셨는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꾸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꽤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제게 너무 많은 걸 묻지 않았습니다. 이혼 얘기도 가족 얘기도 꺼내지 않았고 그저 지금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역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지 꽤 되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요. 딸이 하나 있는데 이미 다 커서 자기 삶을 잘 살고 있고 요즘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탈 없이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어떤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로도 위로가 된다는 걸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점심 식사 내내 분위기는 차분하고 조용했습니다. 어색한 웃음도 과장된 리액션도 없었지만 마치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이야기하는 듯한 편안함이 있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인사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저 가끔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괜찮습니다라는 대답이라는 걸 그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리를 나서며 우리는 짧게 인사를 나누었고 그는 먼저 병원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지금까지 혼자였는지 어쩌면 알 것 같다고요. 너무 성실하고 조심스럽고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봐 늘 한 걸음씩 물러서 있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제 마음속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와 점심 한 끼를 함께하고 그 사람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듣는 것만으로도 이토록 따뜻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놀라웠고 또 조금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병원 앞을 지날 때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걷게 되었습니다. 그날 점심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용히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거창하게 시작된 연애는 아니었지만 편안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다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병원에서 바쁘게 일하는 의사였고 저는 한때 상처가 컸던 이혼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무언가를 급하게 결정하거나 말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씩 주고받는 문자, 퇴근 후 병원 앞 벤치에서 짧게 마주 앉는 시간, 가끔 평일 저녁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상이 쌓이면서 그 사람도 저도 조금씩 더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기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느낌이었고 그 감정이 저에게는 새롭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참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환자를 맞이하면서도 저녁이면 빠짐없이 저에게 연락을 주었고 어떤 날은 병원 근처에서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먹자는 말 한마디로 저를 하루 종일 웃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 별다른 걸 한 건 없지만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 간식처럼 싸주기도 했고 몸이 안 좋다며 말을 아끼는 날엔 조용히 약봉지와 함께 손편지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런 소소한 교류 속에서 우리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의 인생에 스며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 한마디는 짧지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했는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를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고 그 마음을 나도 같은 온도로 돌려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볼 수 있고 함께 늙어가는 일에 대해 겁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해 겨울 조용히 혼인신고를 하고 우리 동네에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는 평생 병원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답게 모아둔 돈이 꽤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집을 얻었고 그 집에서 살림을 하고 요리를 하며
그 사람의 퇴근을 기다리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은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진 한 장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고 세상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게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는 변함없이 바빴고 저는 변함없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랐던 건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의 얼굴, 식탁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소파에 나란히 앉아 나누는 짧은 대화. 그 모든 것들이 이전의 긴 외로움을 조용히 덮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에게도 잘해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남편과는 달리 다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었죠. 가끔 제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좋은 의사랑, 그것도 미혼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됐냐며 놀라곤 했죠.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대답합니다. 자주 아프면 의사랑 결혼할 수 있어. 병원을 가봐. 병원에 가야 의사를 만나지. 크게 설레는 일도 없었고 요란한 이벤트도 없었지만 서로의 어깨를 다정하게 내주는 이 사람과의 삶은 오히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혼자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감기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그날 병원에 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요. 하지만 결국 그렇게 아팠던 날들도 지금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싶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건 제 인생의 후반부에 찾아온 가장 조용하고 단단한 행운이었습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나이에 비해 그렇게 밝아 보이냐고요?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었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선택받을 수 있었냐며 살짝은 놀란 듯한 눈으로 제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럴 때 저는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딱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자신을 가꾸는 것이요. 사실 저는 특별히 예쁜 얼굴도 아니고 몸매가 아주 날씬한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흔히 볼 수 있는 나이 들어가는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적어도 내 얼굴에서 피곤한 기색은 보이지 않게 하자. 피부는 조금 힘들어도 깨끗하게 유지하자. 머리카락은 늘 손질해서 정돈된 인상으로 남기자. 그건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무너지는 하루 속에서도 나를 잊지 않기 위한 작은 약속이었습니다. 피부에 뾰루지가 나면 바로 연고를 발랐고 기초 화장품은 늘 끈기 있게 챙겼습니다. 피곤하더라도 클렌징은 꼼꼼히 했고 햇빛이 강한 날엔 꼭 선크림을 바르고 외출했습니다. 크게 비싼 화장품을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저렴한 제품이라도 꾸준히 나를 돌보는 마음으로 아침 저녁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바빠도 너무 지쳐 보이는 얼굴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외출할 일이 없어도 볼에 혈색을 살짝 넣었고 입술에는 틴트를 한 번쯤 발랐습니다. 그런 아주 작은 습관들이 제 얼굴을 조금 더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줬습니다. 몸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처럼 날씬하진 않지만 살이 급격히 찌지 않도록 먹는 양을 조금씩 조절하고 하루에 만보 걷기 운동은 꼭 지켰어요. 식단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반 공기로 줄이고 야채와 단백질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몸이 무겁지 않으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그게 곧 얼굴에 나타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30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딱 5년만 어려 보이는 얼굴, 그건 누구나 가꿀 수 있습니다. 피부가 깨끗하고 옷이 정돈되어 있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은 여성은 누구라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에게 누군가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도 그렇게 대하게 만듭니다. 그건 나이가 몇 살이든
똑같이 작용하는 진리예요. 만약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시다면, 혹은 새로운 인연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다면 보습제를 바르고, 머리가 헝클어졌다면 빗으로 빗고, 어깨가 구부정하다면 자세를 펴고 걸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정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절대 자신을 나이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몇 살이든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감기 하나로 병원에 갔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조용히 바라보던 사람의 손을 잡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어요. 그 일이 가능했던 건 제가 완벽해서도 특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자신을 너무 방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작은 노력이 어느 날 누군가의 시선에 닿게 되는 순간이 꼭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 가꾸는 일을 시작해 보세요. 그 시작이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을 열게 해줄지도 모릅니다.